안녕하세요. 천가지 지혜 구독자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죠. 특히 우리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형제 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할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옛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형제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죠.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그야말로 내 몸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연 이 끈끈했던 형제애가 예전처럼 변치 않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대대손손 아름답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끼리도 결코 쉽게 꺼내서는 안 될 3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부부의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형제 간에 얽히고 설킨 돈 문제 때문에 하마터면 이혼까지 할 뻔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 때문에 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은 4남 1녀 5형제입니다.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죠. 그 중에서도 저희 부부가 가장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악착같이 일했거든요. 다른 동생들과 누이는 모두 고향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은 고향 읍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가 지금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20년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려 일한 덕분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번듯한 집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의 형제들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늘 저희 부부를 찾았습니다. 누이와 바로 아래 남동생 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알뜰하게 저축해서 그럭저럭 잘 살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막내 동생 내외는 둘 다 공무원인데도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형님, 몇백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죠.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과금을 내야 한다, 차를 수리해야 한다 등. 저는 동생이 안쓰러워서 처음 몇 번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돈을 붙여줬지만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아내 몰래 돈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빌려간다는 말만 했지 한 번도 갚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그 돈이 어느새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막내 동생에게 몰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아내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심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자꾸 그렇게 돈을 주면 동생네는 점점 더 우리에게 의지하게 될 뿐이에요. 동생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세요. 그런 씀씀이라면 산더미 같은 돈이 있어도 감당 못해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인데 누구에게 빌려줄 때는 신중해야죠.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죄책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이지 동생 부부는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빚도 결국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었죠. 저희 부부는 1년 내내 아침 식사로 전날 먹다 남은 찬밥과 반찬으로 때우는 날이 많은데 동생네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와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그 아침 식사 비용만 따져봐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죠. 게다가 옷이나 휴대폰은 언제나 최신 유행 제품으로 바꾸고 틈만 나면 온 가족이 여기저기 휴양지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끔 동생네 집에 갔다가 목격한 일인데 음식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절대 다시 먹는 법 없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저희 집에서는 반찬 하나도 다 먹을 때까지 데우고 또 데워 먹는데 말입니다. 예전에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저희는 저렴한 국산 기저귀를 썼지만 동생 부부는 꼭 비싼 수입 제품만 고집했죠. 그러니 돈이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곱씹어 보니 제가 결국 동생의 그런 사치스러운 버릇을 부추긴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동생이 몇 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을 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자 동생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무모하게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빚독촉이 시작되자 빚을 피할 목적으로 꾀병을 부려 입원하는 잔꾀를 부렸죠. 건강 문제라는 말에 저는 덜컥 겁이 나 빚을 갚으라며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로 동생은 돈이 필요하거나 빚에 쪼들릴 때마다 입원을 반복했고 SNS에 자신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동생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여러 번 돈을 빌리러 다닌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그럴 가치도 없는 동생과 시댁 식구들만 감싸고 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로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제가 그럼 내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냐 라고 소리치면 아내는 어디 한번 그냥 내버려 둬봐요. 정말 굶어 죽는지 아닌지 라고 맞받아쳤죠. 사실 저도 동생을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 저도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예전에는 덜컥 겁부터 먹고 온갖 상상을 했지만 이제는 직접 병문안을 가서 의사에게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동생이 그저 가벼운 두통일 뿐 전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동생 일에 더는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오고 조상님 제사도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동생 부부가 어떻게 살든 더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형제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언제까지고 동생을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누구나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듣자 하니 동생은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저에게 감히 하소연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형제간의 우애도 식어버릴 것을 알지만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가끔 돌이켜보면 어쩌면 제 수입이나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해 동생에게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제 잘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은 늘 저희 집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저에게 기댔던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고충과 어려움은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 속 동생은 오직 자신의 관점에서 형의 삶을 바라보았고 돈 빌려주기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을 보는 관점도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자신의 수입이나 저축액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되 형제자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능력껏 돕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언제 어디서든 그 정이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형제 사이에는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여기 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특히 술자리에서 동생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한쪽은 동생이 동생답지 못하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끊임없이 비난했고 다른 한쪽은 형이 자신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다며 불쾌해했습니다. 학창시절과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형제자매와 자연스레 거리가 생겼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 세월 동안 각자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왔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예전보다 적으니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형제자매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지나치게 간섭하고 평가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설령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방은 그 진심을 오해하고 오히려 관계를 밀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아무리 가깝다 해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삭빠른 계산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나가고 섣부른 언행으로 형제 간의 소중한 감정을 달아 없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감이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배우자 집안의 사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성장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분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당신의 배우자와 관련된 일, 예를 들어 처가나 시댁의 배경 같은 것은 좋든 나쁘든 형제에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민준 씨는 꽤 이른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 성공 뒤에 처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능력 있고 성실한 그를 장인어른은 특히 아껴서 사위가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민준 씨의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뒷말이 오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의 동생이 장인어른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는데 거절당하자 형님네 처가는 그렇게 잘 살면서 자기들만 챙긴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배우자 집안의 배경에 대해 형제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소소한 대화나 푸념처럼 아주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무심코 던진 돌에 듣는 사람은 개구리처럼 맞아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배우자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고 비웃거나 반대로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집안의 배경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반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비록 피를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순서로 아버지라는 제목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준수는 집에 돌아와 슬픈 얼굴로 한숨만 내쉬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집안을 보니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상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가 왜 슬퍼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광경이 더 이상 낯설지도 않았으니까요.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밤낮으로 술에 절어 설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것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길을 나설 때면 늘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동네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가 광대노름을 하는 것처럼 보며 웃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말은 항상 횡설수설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길에서 마주칠 때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들도 자기와 같은 또래인데 그 누구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술에 절어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볼 때마다 깊은 좌절감이 준수의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을 아버지는 고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농약치고 거름주고 논에 물대고 빼는 등 드릴이 산더미라 바빠서 손볼 틈이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실 시간은 늘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넘어지는 바람에 부서진 마당 울타리도 대나무를 베어다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방치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그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준수는 어머니가 가장 불쌍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운 만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장사를 하고 집안일과 자식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집안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일찍 시집을 간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더 이상 살지 않으니 아버지의 끝없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술에 취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온갖 일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언제부터인가 그의 천성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만이 이 모든 것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준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아버지에게 대들었고 어머니가 말리지 않았다면 원수처럼 주먹다짐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벼농사가 큰 병충해로 망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양어장 사업마저 수억 원의 빚만 남긴 채 실패한 바로 그날부터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빠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술독에 빠진 사람처럼요. 동네 이웃들이 아무리 다시 일어서 보라고 격려해도 아버지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느라 노는 거의 다 팔아버렸고 이제 남은 건 밭에 있는 몇 마지기 안 되는 땅뿐인데 무슨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인간 나간 지 오래됐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둑방길에 지는 슬픈 저녁 노을 같은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네가 오기 바로 전에 나갔단다. 민수는 울컥 화를 터뜨렸습니다. 아휴, 매일 술주정이라니 창피해서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리지. 왜 저러고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민수야, 너 그런 막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잖니. 어머니의 꾸지람에 민수는 더 격분했죠. 아버지는 무슨 놈의 아버지? 지금 당장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알기는 하는지. 술 마시는 거 말고 아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밤에 아버지한테 전해요. 나 이 집 나갈 거라고. 더는 이 꼴 못 보고 살겠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니? 어디든요. 이 집만 아니면 돼요. 그냥 집에 있거라. 내가 네 아버지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잘 타일러 볼게. 어머니가 타이른 게 몇 번인데요. 그만둔 적 있어요? 자꾸 말하다 보면 언젠가는 들으시겠지. 언제요? 해가 서쪽에서 뜰 때요?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맨날 아버지는 자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고 사업 망해서 슬프니까 술 마시는 거라고요? 그냥 한동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끊을 거라면서요. 네가 이 집에 살면서 네 아버지 성격을 모르니? 아 진짜 난 아버지 근처에도 가기 싫고 말도 섞기 싫어요. 맨날 나더러 장가갈 생각하라는데 아버지가 저 모양인데 어느 집에서 딸을 우리 집에 시집 보내겠어요? 사돈댁에서 아버지를 사람 취급이나 한대요? 누나네 시댁에서도 아버지를 광대 취급하잖아요. 웃음거리로 만들고 아주 머리 꼭대기에서 놀잖아요. 그건 어른들 사정이고 넌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네 아버지가 미쳤든 제정신이 아니든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야. 이제부터 나한테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민수는 소리치고는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뉘엿뉘엿 지는 슬픈 햇살 아래 어머니 홀로 남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을 방송도 뚝 끊겼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만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텅 빈 골목 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독한 피로와 절망감이 가득 배어 있었죠. 잠시 후 민수가 김치찌개가 담긴 밥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도 들어와서 밥 먹어요. 그 인간은 언제 들어오든 신경 꺼요. 길바닥에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둬요. 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고집불통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렇게 말은 해도 절대 집을 나가지는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레파토리였으니까요. 어머니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발 남편이 일찍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이었죠. 민수가 잠든 후에나 조용히 들어오기를. 지금 마주치면 부자간에 또 한바탕 큰 싸움이 날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웃들의 웃음거리가 될 테고 그런 일은 이미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잠들고 나면 모든 게 조용히 지나갈 겁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조용히 잠자리에 들 테니까요. 사실 아버지의 성격이 저렇게 변한 데에는 아들인 민수의 탓도 컸습니다. 민수는 온종일 빈둥거리며 놀기만 할 뿐 아무런 집안일도 돕지 않았으니까요. 집안의 모든 힘든 일은 오롯이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인 민수는 어머니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민수가 몰래 도박을 하다 빚을 졌을 때도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돈을 챙겨주며 그 빚을 갚아주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민수에 대해 한마디라도 할 때면 어머니는 늘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수는 아버지를 외면하거나 되려 말대꾸를 하곤 했죠. 아버지는 딸인 누나에 대해서는 거의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 힘든 일을 못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2살이나 되었으면서도 집안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하는 아들, 바로 민수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요란하게 지저대는 개 짖는 소리, 달빛 아래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아버지에게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들 민준이와 어머니는 거실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와서 밥 먹어요. 된장찌개랑 고등어 조림 남겨놨어요. 아버지는 취기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이 먹지 나는 왜 남겨? 우리 민준이는 밥 먹었나? 민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죠. 민준이랑 나는 먹었고 이제 당신만 남았어요. 어서 먹고 자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마셨어요? 사돈댁에 우리 서연이랑 손주 보러 갔다가 사돈어른이랑 한잔 했지. 아이고, 거길 왜 그렇게 자꾸 가요? 저번에 그렇게 핀잔을 듣고도 또 갔어요? 내 딸, 내 손주 보러 가는데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 한두 번이면 됐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니 남들이 흉봐요. 그때 듣고 있던 민준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술 얻어마시러 가는 거면서 핑계는 손주가 뭐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맨날 가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이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술 마시러 가는 거 맞잖아요. 두 부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밥 안 먹을 거면 그냥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요. 왜 집에만 오면 이렇게 난리야. 그리고는 민준이를 돌아보며 말했죠. 너도 그만해. 아버지가 뭘 하시든 그냥 무시하고 너도 방에 들어가 자. 화가 난 민준이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식 잘못되는 건 다 엄마 탓이고 손주 잘못되는 건 할머니 탓이라더니. 방 안에서 한참을 부스럭거리던 민준이가 아버지의 낡은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배낭은 무언가로 가득 차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 단 3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갈게요. 어머니가 달려나와 민준이를 막아섰지만 민준아, 민준아 하는 외침은 적막한 밤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5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요? 술 때문에 이 집안을 망가뜨린 걸로도 모자라서 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시비를 걸어야겠어요? 당신이 저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애가 저 모양이 되는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이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래? 지금부터라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는 법을 배워야지 저렇게 놀고 먹게 둘 순 없어. 당신은 사업을 참 잘해서 수억 원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집안 재산 다 팔아먹었나 보죠?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사업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끄떡없을 사람이. 나도 집이라도 다시 지어볼 돈 좀 벌려고 했던 거야. 근데 하늘이 안 도와주는지 하는 일마다 망해버리니 나더러 어쩌란 말이오. 돈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밤낮으로 술만 마시면 무슨 뾰족한 수가 나와요. 예전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왜 요즘 들어 갑자기 술에 빠져서 살아요? 그러다 뼈만 남겠어요. 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술이 확 깬 사람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허둥지둥 방에서 끼쳐나왔습니다. 배낭, 내 배낭 어디 갔어? 당신이 지웠어? 어서 내놔!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배낭을 뭐하러 가져가요? 민준이가 가지고 갔잖아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잔뜩 찡그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기까지 했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낡아빠진 배낭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금덩이라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굴어요. 그 안에 돈이라도 넣어뒀어요?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 그 안에는 돈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배낭 자체도 값어치가 없지만 그 안에 내가 우리 애들이 절대 봐서는 안 될 물건을 넣어뒀단 말이야. 어머니는 그제야 일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그 배낭 돌려달라고 해. 걔가 가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 배낭만큼은 나한테 돌려줘야 해.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전화를 꺼둔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어머니가 분명 다시 돌아오라고 전화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상이에요? 아버지는 울먹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어머니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남편이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민준이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아 돌아오게 하려고 연극을 하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욕하고 소리쳐도 아버지가 누구보다 민준이를 아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체 그 배낭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봐요. 난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아버지는 일어서서 아내에게 등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새도록 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방안을 서성이다가 다시 침대에 누워 동이 틀 때까지 기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집 나간 아들 민준이 걱정과 방안을 가득 채우는 남편의 기침 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이후로 그는 늘 혼자 잠을 잤고 누구도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시장에 다녀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밭에 나갔다가도 식사 시간에는 꼭 맞춰 돌아오곤 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남편을 부르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두 눈은 허공의 천장을 멍하니 응시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밤에 아들 걱정으로 잠을 설쳐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아침에 당신 드시라고 먹을 것도 사다 놨는데 왜 안 드셨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오래 누워있는 건 처음 보네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심한 말을 안 했으면 애가 집을 나갔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되시죠? 거봐요. 자식들한테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된다니까요.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두 팔은 여전히 가슴을 감싸 안고 있었고 이따금씩 마른 기침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묻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삐쳐 있어요. 그때 어머니의 눈에 남편이 누워있는 베개 위 하얀 손수건이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 안으로 기어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렇게 피가 잔뜩 묻어 있어요?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남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자 한자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날 어디에도 데려가지 마시오. 그냥 집에 있게 해줘. 그 말들은 너무나 느렸지만 남편이 온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 밑으로 살짝 삐져나온 또 다른 수건을 발견했습니다. 들춰보니 그곳에는 피 묻은 수건이 한 부덕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댔습니다. 그녀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이상하니 빨리 집으로 와보라고 했습니다. 수진아, 빨리 집으로 좀 와봐. 내 아빠가 이상하다. 온통 피투성이야. 수진은 전화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술 드시러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하셨다고요. 손주 보러 온다고 핑계대고는 맨날 술만 드시러 오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니? 네 아빠가 피를 토하고 있단 말이야. 어서 와, 딸아. 수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 밥 먹이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옆집으로 달려가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달려온 4명의 이웃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기 싫다며 계속 고개를 저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군립병원으로 옮겼고 군립병원에서는 다시 시내의 큰 병원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의사는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딸 수진은 그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나날을 돌보기 위해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 민주는 수진에게서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당장 돌아와 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아버지를 미워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민주는 다른 군의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잠시 일하며 돈을 좀 번 뒤에 아예 도시로 올라가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옷을 꺼내 거는데 문득 지난 가을 농사 비용과 양어장 수입을 정리해둔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자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잉크 자국은 아직 선명했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늘은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는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니. 그저 남들처럼 번듯한 집 한 채 지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하늘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는구나. 몸에 병을 얻었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돈이 무서웠고 돈을 쓴다고 나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다. 나는 내 병이 낫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니 가지 않겠다. 이 돈은 내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고 죽더라도 집에서 죽으리라. 나는 고통을 참을 수 있다. 아플 때마다 독한 소주를 들이켜 취하면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으니. 일기를 다 읽은 민준의 두 뼘으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입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그는 서둘러 짐을 다시 가방에 쑤셔넣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그였지만 그날 그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를 보러 온 친척들로 집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딸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새 모자는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딸 수지는 절규했습니다. 아빠,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습니다. 민주는 이웃들의 붙잡는 손길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싶었고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깨어나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에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와 딸을 부엌으로 옮겨 손을 주무르거나 따뜻한 물을 타주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오직 민준만이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어 보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전화해서 사과하고 술을 끊겠다고 약속하면 돌아오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화하지도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는 잠에서 깨어나 몇 시간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남매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죠. 딸 수진 씨는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늘 어머니 선물만 사왔지 아버지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몫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다니는 것이 남들에게 창피하다고 늘 아버지를 탓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는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은 단 한 번도 남매에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아버지를 무심하고 자식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헤아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셨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하셨고 절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는 정말 다른 분이셨죠. 준호와 수진을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으셨지만 언제나 말없이 조용히 두 아이의 발걸음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가 아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며칠 밤을 꼬박 병원에서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반면 아내와 시댁 식구들은 몇 번 병문안을 온 것이 전부였죠. 한밤중 비바람이 몰아쳐도 낡은 자전거를 타고 면 소재지에서 병원까지 달려온 사람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문틈에 숨어 한참 동안 딸과 손주를 몰래 지켜보다가 이내 조용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수진 씨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닌 온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바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돈댁에 자주 찾아가 수진 씨를 보곤 했습니다. 나중에는 딸과 외손주를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사돈댁에서 당신을 불편해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지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꿋꿋하게 찾아가셨죠. 핀잔을 들어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알딸딸한 취기 속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 준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낡은 자전거에 두 아이를 태우고 어디든 다니셨죠. 준호와 수진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주셔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두 자식이 기뻐하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란 후에는 어떤 음식이든 당신이 아무리 드시고 싶어도 일부러 맛없는 척하며 자식들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깊었습니다. 이제야 아내는 과거 남편이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늘 가족은 뒷전이라고 남편을 원망했던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자전거를 끌고 나갈 때마다 아내는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세요? 정말 못 말리는 양반이네. 딸이 저기서 애 낳고 고생하는데 돌볼 생각은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요? 아비라는 사람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 좀 쐬고 들어와서 자려고. 당신 먼저 들어가서 자. 아내는 남편이 딸 걱정에 밤마다 병원에 찾아가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수진, 준호는 아버지가 매일 술만 마신다고 타박했지만 아버지가 지독한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끝까지 숨기셨습니다.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고 병원비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준호는 아버지의 가방에서 나온 일기장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자식들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밤새 기침할 때마다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목감기라고 대답했었죠. 친구들이 왜 이리 활쑥해졌냐고 물으면 술만 먹고 밥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둘러대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프다고 신음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지면 술을 마셔 잊으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고 아주 귀한 손님이 와야만 함께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대부분은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술을 드셨습니다. 아내도 아주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남편이 목감기 때문에 기침하고 매일 밤 술을 마시니 기침이 더 심해지고 밥을 안 먹으니 살이 빠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철저하게 병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자식을 키우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 그 누구도 쉽게 알아채지 못했던 깊은 시름이 담긴 눈빛. 아버지의 사랑 또한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깊고 넓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셨습니다. 낡고 해진 옷에는 햇볕에 그을린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발에는 늘 흙먼지가 가득했지만 자식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당신은 굶주려도 자식의 배는 채워주고 싶어 하셨고 자식이 성공하여 밝은 미래를 맞이할 때면 마음속으로 누구보다 기뻐하셨지만 자식이 넘어졌을 때는 남몰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조차 마음속에 담아두셨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겨우 짐작할 수 있었지요. 아버지라는 세 글자는 너무나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끝없이 길고 영원히 계속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의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젠가 그 그늘이 사라지고 나면 제 머리 위엔 뜨거운 햇살만이 가득하겠지요. 딸 수진이와 아들 민준이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두고 가지 마세요. 그 애타는 부름은 자욱한 향 연기 속에 흩어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온갖 귀한 음식과 과일로 가득 찬 제사상 위로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1000가지 지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